안녕하십니까. 25강 원가관리사 1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10장 유동자산입니다. 자, 유동자산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당좌자산을 보겠습니다.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으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단기 금융상품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주로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그리고 기타 당좌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대용증권,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 요구불 예금은 고객이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은행은 불응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객이 예금 인출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인출 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자기압수표, 가계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이자 지급표, 전신환, 우편환, 공장 지점 전도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요구불 예금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 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요구불 예금이죠. 자, 우표는 통신을 목적으로 하죠. 수입인지는 시청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붙이는 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수입으로 가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입니다. 즉, 이제 우표와 수입인지는 모두 비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리 선급하게 되면, 미리 선집을 하게 되면 구분해서는 이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죠. 타인이 발행한 약소보험은 상거래일 경우 받으러옴, 상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기타 채권인 미수금이 됩니다. 차용증서, 대여금이 되죠. 종업원이 급여 가부를 해가게 되면 종업원 대여금이 됩니다. 또는 이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선일자 수표는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어음입니다. 상거래에서 일어난 어음거래인 경우에는 매출채권,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미수금이 되죠. 이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없어요.
만기일자를 발행일자로 적습니다. 자, 미래의 만기일자를 현재 발행일자로 적는다라고 해서 선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선자가 앞선자란 뜻이에요. 앞선자. 그 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당좌예금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당좌개설 보증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자,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리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이자율 변동에 의한 가치 변동 위험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야 되고 취득 당시 만기가 90일 이내에 도래되는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입니다. 환매채, 상환우선주,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금융상품을 보겠습니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및 사용이 제한된 예금. 자, 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바로 그 특정 현금과 예금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특정 현금과 예금이 1년 이내에 도래되면 단기 금융상품이 되죠. 예를 들면은 자, 1억을 대출받고 여기에 해당하는 정기 예적금을 들었어요. 자, 1억 대출 만기가 도래될 때 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도래되는데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되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 보증 성격으로 가입한 정기 예적금을 이제 사용이 제한된 예금, 즉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인데 1년 이내로 도래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특정 현금과 예금이 유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단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관리 계좌, 금전신탁, 기업어음 등이 있습니다. 정기 예적금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되면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계정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현금과 금융기관 예치금, 현금 보겠습니다.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면 단기금융상품, 1년 이상 장기화되면 장기금융상품이 됩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고요. 그리고 1년 이내 만기 도래되면 단기 금융상품, 1년 이후가 되면 장기 금융상품이 돼요.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되면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CD, MMF, CMA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CD부터 CMA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D입니다. CD는 이제 영어로 Certificate라고 해요. 그리고 대포식,
그래서 이제 certificate deposit 해가지고 이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부릅니다. 자,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양도성을 부여한 예금 증서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매매가 가능한 이제 정기예금이죠. 네, 그리고 이제 MMF를 보겠습니다. 자, MMF는요, 이 M자 첫 글자가 머니, 그 다음 중간 글자가 마켓, 그 다음에 펀드. 자,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예요. 자, 공사채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투자 신탁의 일종입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 등에 투자해서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안정된 이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걷어 펀드를 만든 후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초단기 금융상품이 바로 MMF예요. 마지막으로 CMA를 보겠습니다. 자, CMA는 캐시, 매니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예요. 네, 종합 자산관리란 뜻입니다. 고객의 돈을 투자 관리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CMA 통장에 저축을 하면 해당 금액이 투자가 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자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CMA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기 또는 장기일 때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좌 차월은 당좌예금 잔고 한도, 잔고가 이제 부족한 상태 또는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정 금액 한도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일종의 이제 단기 차입금이죠. 자, 예제 10-1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회 2020년 회계연도 자료예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모두 얼마인가?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이죠. 보통예금, 요구불 예금이에요. 자기합수표, 타인발행수표, 환매채 60일 환매조건, 만기 도래되는 국공채 이자표 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보니까 2020년 7월 1일에 이제 계약을 했고요. 만기일이 6월 말에 이제 도래가 되죠. 네, 1년까지 도래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은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 취득일로부터 1년이죠. 네, 그래서 네, 정기예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 한번 더해보면
7만원, 만원, 35,000원, 10만원, 5,000원, 5,000원. 그래서 모두 22만 5천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2만 5천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죠. 자, 이번에 현금의 통제,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액과 현금 시제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을 조정하기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임시 가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남아있는 현금이죠. 이걸 이제 현금 시제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더 클 경우에는 현금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부족한 금액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죠. 여기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과다하게 남거나 부족한 경우예요. 반대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많을 경우 현금 과다죠. 현금 부족이나 현금 과다의 원인을 못 찾을 때 이렇게 임시 가계정으로 분개하는 것으로, 자, 실제 현금이 더 많죠. 현금이 과다니까. 요거 제가 현금 부족이니까 요거 제가 잘못 분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을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현금이 과다하게 남는 거니까 그 차변에 현금을 넣어주고요. 그 현금 과다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원인을 이제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현금이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대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놓게 되죠. 자, 현금 과다의 원인을 이제 찾았을 때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오게 되고요. 현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보았더니 외상 때 회수였다 라고 하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가게 되죠. 차의 원인이 결산시까지 발견되지 못하면 자비익 또는 잡손실 등으로 대체하게 되죠.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일까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즉 자비익은 현금 과다의 원인이에요. 현금 과다의 원인을 못 찾을 때 자비익으로 대체가 되고요. 잡손실은 현금 부족의 원인입니다. 현금 부족의 원인을 못 찾으면 잡손실로 대체가 됩니다. 자, 이번엔 은행 계정 조정표를 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은행 측과 회사 측의 잔액을 파악을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정확한 예금 잔액을 계산하고 착오나 기록 시점에서 불일치로 인한 차이 원인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명세서가 은행 계정 조정표예요. 자, 은행의 예금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미인출된 수표 때문이다, 또는 미기록 예금이다, 또는 은행의 기장 오류가 있어서다. 미인출 수표가 있으면 차감하고
미기록 예금이 있으면 더해주고요. 은행의 기장 오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후 잔액, 그리고 회사의 장부 예금 잔액이 있는데요. 회사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 미통지 예금이 있으면 더해주고, 은행 수수료가 있었다면 차감하고, 예금 이자가 있었다면 더해주고, 부도수표가 있었다면 차감하고, 회사의 기장 오류가 있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 잔액과 회사의 예금 잔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자, 은행 측 잔액 불일치 원인에서 미인출 수표, 상품 대금 결제를 위해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 수표 소지자가 은행에 지급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요. 미기록 예금을 보면 회사에서 은행에 예입을 했지만 입금이 아마 은행 업무 마감 시간 이후였겠죠. 그래서 결산일 또는 예금 잔액 증명서 발행 후에 입금 처리된 예금액이 있을 때 은행 측 잔액에서 가산합니다. 회사 측 잔액의 불일치 원인이에요. 자, 미통지 예금, 거래처나 영업사원이 회사에 통지 없이 물품 대금 등을 입금한 경우 아직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회사 잔액에 가산합니다. 은행 수수료 있으면 이제 차감돼서 나가야 되죠. 예금 이자 비용, 은행 측에 별도의 고지 없이 예금 잔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회사 잔액에서 차감하고요. 부도수표입니다. 수표로 입금한 금액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은행에서 차감하였으므로 회사 잔액에서도 차감합니다. 회사 측 잔액 불일치 원인에 대해서는 수정 분개가 필요하고요. 자, 은행 계정 조정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안산상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당좌 예금 계정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수정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은행의 계정 명세서 상의 잔액이 5만 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자, 은행 측 잔액 5만 원이 있죠. 회사 장부상 당좌 예금 계정 잔액입니다. 네, 여기죠. 회사 장부상 잔액. 회계 담당자는 두 금액의 차액 7,300원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 금액과 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볼까요? 자, 5만원에서 42,700원을 차감하면 7,300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이 7,300원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요. 회사가 주식회사 시흥에 발행하여 지급한 수표 6,000원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서 미인출 예금 6,000원을 이렇게 차감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회사가 은행에 예금한 8,400원을 은행에서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네요. 자, 이 부분은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주식회사 고잔으로부터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예금한 수표 중에서 2,500원이 부도 처리되었네요. 자, 그러면 회사 장부상 잔액에서 차감되는 것 부도수표 2,500원입니다.
주식회사 반월로부터 12,800원이 입금이 되었어요. 문의한 결과 이 대금이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통지받지 못해서 가산을 못한 거죠? 12,800원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단원에 지급하여야 할 광고 선전비 2,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했지만 회계 담당자 실수로 200원이 더 기록되었습니다. 기장 오류죠? 네, 기장 오류예요. 그래서 200원 가산합니다. 자, 가산하는 이유는 광고 선전비 2,200원으로 200원이 더 잘못 기록된 거죠. 그래서 회사 장부상 잔액이 200원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산해 주는 거예요. 은행 측에서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800원을 당좌 예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이제 공제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공제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라도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죠. 800원을요. 이렇게 해서 차감하면 수정후 잔액이 서로 간에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분계를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번엔 수취 채권을 보겠습니다. 받는 채권이란 얘기죠. 기업의 영업 또는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미래에 받기로 한 권리예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일 때에는 매출채권, 그리고 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업활동이 상거래. 상거래가 아닌 활동이라고 하면 기타 채권이 됩니다. 자,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을 모두 수취채권이라고 하죠. 자, 매출채권은 주된 영업활동이어야 되고 기타 채권은 부수적 활동, 즉 비영업활동을 말합니다. 영업활동에서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고요. 기타 채권에서는 미수금, 대여금, 또 선급금, 또 선급비용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부수적 활동이에요. 본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 매출 채권에도 이제 평가 또 측정이 있게 되는데, 자,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이란 조기에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즉 그 매출처하고 이제 일정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사전 약정이라고 하죠. 그 조건 계약, 즉 매출이 일어나기 전 사전 약정을 맺어요. 여기에 따라 할인 조건이 붙게 되고 차등 조건으로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지급액에 여기 10일이고요. 여기 2가 이제 분자로 되어져 있는데 10% 할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2% 할인이 되죠. 네. 10분의 2 요게 만약에 이제 10% 할인이 되려면 이제 10 나누기 10이 되죠. 10분의 10. 10일 이내에 입금이 되면 10% 할인해 주겠다. 네. 근데 이제 10일 내에 입금이 되면 2% 할인해 주겠다. 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분의 n이라는 거는 30일 정도 대금이 입금이 된다면 30일 정도 걸려서 입금이 된다면
요 n이 no란 뜻이니까, 또는 이제 nothing, 없다는 얘기죠. 할인율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매출 할인은 차감 계정이에요. 자, 매출 내누리와 환입을 보겠습니다. 매출 내누리는 상품의 하자가 발생해서 사전 약정 없이 즉석 할인을 말합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바로 환입이라는 얘기는요, 반품 입고되는 것을 말해요. 반품되어 입고, 그러니까 물건이 판매되었다가 다시 입고되는 것이죠. 이걸 환입이라고 해요. 자,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매출 할인처럼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자, 매출 할인이 있게 되면 차감되고,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있게 되면 또 차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 매출액이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 어음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어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예요. 자, 어음의 종류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이 있습니다. 자, 어음의 배서를 볼게요. 이 배서라는 건요, 여기 이제 뒷배고요, 서는 이제 쓸 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병이 을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보내고, 을이 갑에게 외상으로 또 상품을 팔아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금 결제를 하죠. 발행인이 갑이고 수취인은 을이 됩니다. 자, 을이 갑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배서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배서어음이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만일 발행된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갑이 부도를 냈다. 그러면 병은 갑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때 을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행한 자가 갑이므로 갑에게 보상을 받으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갑과 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다이렉트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갑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채권 책임을 지게끔 하려면 을은 어음 뒷면에 서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을의 법인이라면 법인 명판을 찍고요,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 인감 날인을 해야 돼요. 어음 뒷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뒷면에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일종의 서명을 하는 거예요. 어음 뒷면에 서명하고 병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배서어음, 즉 타인 발행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타인 발행 어음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발행자의 부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음, 타인 발행 어음에 대해 지급자가 책임지는 어음, 이것을 이제 배서어음이라고 해요. 자, 어음 대금의 회수를 위해서 이제 배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은행의 어음 대금을 추심 위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현금. 그리고 어음의 만기가 도래됐을 때 차변에 있던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소멸하고, 그리고 어음 대금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면 차변에 당좌예금. 그래서 어음 금액에서 수수료 비용을 제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 어음의 배서양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그 지급인이 대신 상환해야 되는 의무죠. 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어음이 아닌 받을어음, 네, 자산의 감소가 되고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 채무가 차변에 오게 됩니다. 매입보다는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해야 되겠죠. 매입 채무를 어음으로 갚는 거죠. 환어음을 보겠습니다. 네, 발행인이 있어야 되고 수취인이 있어야 되고 지명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 이제 환어음 거래가 되는데 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지명인에게 그 어음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과 상계되고, 그리고 지명인은 이 발행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 가지고 이제 외상매입금 결제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이 지급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급 어음이 됩니다. 대변에. 그리고 수취인은 이 지급 어음을 받을 때 이제 받을 어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변에 있던 외상 대금이 회수되므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오게 됩니다. 자, 어음 발행인이 지명인으로 하여금 어음을 발행 지급을 해주면 그 발행인과 지명인 간의 외상 매입 매출 거래가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취인은 지명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 차변에 오게 되고 외상 대금이 결제되므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 대손회계를 보겠습니다. 손실을 대변으로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매출 채권이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 채권이 회수 가능성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제 이러한 매출 채권에 대한 평가는 실현 가능한, 순수 실현 가능한 가치 개념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 받을 채권 잔액에 대해 이 잔액은 결산일 기준이에요. 결산일 기준 현재 잔액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 뭐 보통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1% 또는 이제 2% 비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손 추종률을 곱한 금액이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 잔액이 있을 때 대손 추산액과 대손 충당금 장부가액 차액에 대해서 판매비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대손 상각비,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과다일 때 있는 환입액을 잡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보충법.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보충한다.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1%의 대손 추산율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대손 상각비 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에 대한 상계 표시로 매출 채권 이렇게 쓰고 대손 충당금 만 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대손 충당금은 바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평가성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자, 대손 추산액보다 수정정 잔액이 클 경우, 자, 기초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런데
단기 설정할 대손 충당금이 10,000원이 있다라고 하면 10,000원을 해야 된다면 기초 2월 되는 대손 충당금이 20,000원이 있으므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보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0,000원을 잡게 되죠. 자,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차감되는 요소예요. 네,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한해서입니다. 자, 이제 대손이 발생해서 실제로 못 받는 돈이 발생했을 때 단기에 그러면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보내고 매출 채권 금액, 자, 못 받는 금액이 설정한 대손 충당금보다 클 경우 그 나머지 차액이 단기 비용인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대손 처리했던 것을 회수하게 된다면 차변에 보냈던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다시 오게 되고요. 차변에 현금을 잡게 됩니다. 자, 예제 10-3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회계입니다. 자, 안산상해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의 기말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아래 자료와 같고요. 20X2년에 발생된 매출채권과 대손과 관련한 거래를 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이 120만원,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어요. 자, 상록상회에 대한 외상채권 5,000원이 부도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 12,000원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던, 자,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 12,000원 중에서 실제로 회사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이 5,000원만큼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있던 매출채권이 대변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2번 고잔상사에 대한 외상채권 8,000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었다. 자, 대손충당금 12,000원에서 5,000원 차감하면 남는 대손충당금이 얼마 남아요? 7,000원 남아요. 자, 그 7,000원을 차변에 보냅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매출채권 대변에 8,000원이 소멸되고요. 나머지 부족한 1,000원이 대손상각비가 되죠. 자, 세 번째 20X1년 대손 처리한 충남상회 매출채권 10,000원 중에 5,00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네, 차변에 현금 5,000원이 들어오고요. 단기에서 회수가 되었으니까 자, 대손상각비 1,000원 보냈던 거 대변으로 상계에서 없애주고 나머지 대손충당금 5,000원 복구시켜요. 자, 원상 복구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차 대변이 안 맞네요. 여기서 이제 5,000원이 아니라 여기 4,000원입니다. 자, 5,000원이 회수되었으니까 대손충당금 4,000원만큼 복구시켜주는 거죠. 자, 20X2년 12월 말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150만원, 이에 대한 손상 추정률을 이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경과 일수에 따른 추정률이 이렇게 차등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150만 원이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 채권 잔액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일수를 이제 나누어서 구해 보니까 이제 추정률 보면 이 일수가 길면 길수록 못 받을 가능성이 50%까지 올라갔네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들을 이렇게 몽땅 더했더니 26,000원이 나와요. 자, 26,000원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손충당금 얼마 있어요? 4,000원 있죠? 4,000원만큼 원상복구되었으니까 26,000원에서 4,000원을 뺀 22,000원이 되어야 되죠? 자, 22,000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잡아주면, 네, 더하면 이제 26,000원 되죠? 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22,000원, 부족한 금액만큼 보충법에 의해서 채우는 거니까 대변의 대손충당금 2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숫자들이 좀 틀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다시 써드렸죠. 네, 재고자산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의의와 종류. 네, 재고자산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고요. 또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있어요. 네, 기업의 주된 수익 창출원이 됩니다. 재고자산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판매 목적 또는 생산 보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둘이 다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등은 다 생산 목적이죠. 아니, 판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등은 네, 생산 목적이에요. 네, 이렇게 판매 목적과 생산 목적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에요. 네, 창고에 있는 자산을 뜻하죠. 이 재고가. 그리고 이제 미소멸 원가죠. 네, 매출 원가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아직 원가로서 소멸되지 않은 상태. 미소멸 원가예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나타내죠. 수익과 이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원천이에요. 네, 팔아야 되고 또 생산해야 되죠. 생산을 해서 완제품이 되면 홍보를 거쳐서 외상이 돼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회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보다 좀 늦어요. 그래서 위치도 이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 그 다음으로 배열이 됩니다. 취득원가의 결정과 평가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영향이 되죠. 취득원가 결정과 평가는 바로 그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 등을 얘기하죠.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적 중요성이 또 비교적 큽니다. 재고자산은 이제 판매 그리고 생산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미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미소멸 원가예요. 이걸 기말재고원가라고 하죠. 이러한 기말재고원가들은 재무상태표 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재고자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을 보면 공정한 가치로
이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현금성 자산과 취득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경비, 이것을 이제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입 부대 비용과 전환 원가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중에 순수 상품의 매입 가격을 제외한 매입 부대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예를 들면 상품 원가는 구매 비용과 부대 비용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입 가격 그리고 부대 비용, 운반비, 보험료, 관세, 그 다음에 수수료 등등 이런 비용들, 이런 제반 비용들이 바로 매입 시 부대 비용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상품의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죠. 자, 전환 원가는 보통 이제 가공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로 추적 가능한 직접 노부비와 추적 불가능한 간접비로 이루어져 있죠. 재고자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수량 기록 방법이 있는데 실제 재고조사법, 이른바 이제 실사법이 있고 계속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혼합한 것을 이제 혼합법이라고 하죠. 분할 상품 계정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상품 계정에 의하여 기록할 때 실제 재고조사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록 방법으로 상품 계정과 관련 기록 수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의 수에 따라 3분법, 5분법, 7분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3분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품, 매입, 매출로 하고요. 5분법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 매입, 매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출 애누리와 환입까지고요. 7분법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 매입, 매출,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매입 할인 등이 있습니다. 자, 상품 매매 관련 조정사항을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구입과 판매 시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상품의 외상거래 조건 및 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등이 있는데요. 매입 애누리의 경우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래서 즉석에서 할인을 받는 경우예요. 그리고 매입 환출은 반품 출고를 얘기합니다. 필요 없으니 반품해서 내보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환출 차감 계정이에요. 매입 할인의 경우 대금의 조기 상환을 할 때 조기 상환 일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차감 계정이죠.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의 반대는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입 할인의 반대는 매출 할인입니다. 실사법이라고 하는 실제 재고조사법을 보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기록을 해요. 그리고 팔 때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실사해서 수량을 적어요. 그래서 입고 수량에서 실사 재고 수량을 차감한 나머지가 출고 수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자, 상품 거래 기록의 불편함이 작아요. 이게 장점이죠. 그래서 주로 소규모의 기업에서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계속기록법을 보겠습니다.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매번 기록을 합니다. 실시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입고 수량에서 출고될 때마다 출고 수량을 차감하면 재고 수량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실사법과 달리 계속기록법은 이 실시간 재고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사법은 재고 수량을 실시간 파악하지 못하죠. 실사가 있을 때에만 파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주로 할 수가 있겠죠. 인력도 충분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을 경우이죠. 자,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네, 개별법이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의 끝판왕이죠. 개별법은 실제 원가의 흐름과 물량 흐름이 일치되는 아주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수가 많고 종류가 많을 때 일일이 작성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죠. 자, 이번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파이포, 즉 선의선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구매된 상품이 먼저 판매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선의선출법을 사용하게 되면 수량 기록 방법, 즉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이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의선출법은 주로 식품, 즉 유통기한의 제한이 있는 식품회사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대부분의 제조기업들, 원부자재 등이 유통기한에 의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제조기업, 또 일반적인 판매, 그러니까 도소매 업종, 편의점,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제 물량 흐름과 비교적 일치합니다. 물론 개별법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물량 흐름 면에서 보면은 먼저 들어오는 것이 먼저 나간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비교적 일치한다. 근데 이런 면에서 개별법이 제일 먼저 좋고요. 제일 우선해요.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입니다. 또 이익을 조작하는 행동이 방지되고요. 또 기말재고액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원가가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입고된 것이 판매되므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고된 것이 항상 기말재고로 남게 되죠. 단점으로는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 입고된 것이 판매되므로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돼요. 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순이익이 높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Y축 이제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 X축은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월에 매입을 할 때 1,000원에 매입을 할 수 있었고요. 자, 2월에 매입을 할 때 2,000원 주고 사와야 되고, 3월에 매입을 할 때 3,000원을 주고 사와야 한다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자, 이게 이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에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가게 되면, 자, 1월과 2월은 판매가 되고요. 3월은 재고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이 3,000원어치가 재고로 남게 되고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어치가 판매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인 손익계산서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0X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 상품 매출이 10,000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한번 보면, 자, 이 매출 원가를 선입선출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상품 재고는 없다고 보고요. 단기 상품 매입을 보면 총 1,000원, 2,000원, 3,000원이니까 모두 6,000원어치 매입을 했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를 보면 이 재고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 둘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했을 때 매출원가가 3,000원이 되죠. 그러면 자, 매출 총이익은 자, 얼마가 되냐면 7,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 3,000원은 과거 매입원가예요. 과거 원가.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3,000원은 현재 원가입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좀 과다 계상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제 후입 선출법에 비해서 과다 계상이 되는데요. 후입 선출법은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라이포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의 약자로 그 가장 최근에 입고된 것이 판매로 되는 것이고 가장 오래전에 입고된 것이 재고로 남는 이런 방식이 바로 후입 선출법입니다. 가장 최근이면 이제 3,000원, 2,000원, 5,000원어치가 판매가 되고요. 가장 오래전에 입고된 1,000원이 재고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을 1,000원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 10,000원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5,000원이 매출원가가 되죠? 네, 그래서 후입 선출법을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5,000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매출원가가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것이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비하여 현재 원가가 적용이 되고 기말재고액은 과거 원가가 적용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액을 높게 잡고요.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액을 낮게 잡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 상황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후입선출법 보겠습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구매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원리로
현재 매출에 현재 원가가 대응되죠. 그래서 후익선출법의 장점은 원가 흐름 면에서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할 때 당연히 순이익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등이 이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해요. 근데 단점으로는 선해선출법에 비해서 물량 흐름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물가가 반대로 하락할 때에는 선해선출법의 경우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산되듯이 후입선출법의 경우 물가 하락할 경우에는 이익이 과다 계산됩니다. 자, 평균 원가법을 볼게요. 이것을 이제 가중 평균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평균 원가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판매 가능액과 판매 가능 수량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수량 기록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할 때 상품의 구매 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하지만 평균 단가의 금액이 계속 변동하게 되어서, 즉 이 구매 시마다 평균 단가를 구한다는 개념은 이동평균법에서는요 출고 시마다요. 출고를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그 이동되기 전에 매입한 재화를 평균 내기 때문에, 그래서 출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 실제 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할 때에는 전체를 평균 냅니다. 그래서 이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평균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실무적으로 간편하고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익 조작이 방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때론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과 재고자산 금액의 크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크기입니다. 즉, 자, 요 우상향하는 이 곡선이 바로 인플레이션 곡선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크기를 보면은 선, 이, 총, 후가 되어서요.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후입, 선출법 이렇게 해서요.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재고자산의 크기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부동의 위치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 크면 클수록 당기순이익도 똑같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크기,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원가 크기는 그 반대가 되죠.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매출 원가 크기는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0-4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중 상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6월은 30일까지가 있죠. 계속기록법에 해당되는 선입선출법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기초 1000개 500원 50만원.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리고 이제 6월 8일에 매입이 있게 되었죠. 2000개 단가 520원, 그래서 104만원. 6월 12일 매출이 있게 됩니다. 자, 매출이 1500개입니다. 그래서 1000개 먼저 들어온 것 이렇게 단가 계상해 주고요. 자, 나머지 500개는 여기에서 이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1500개 남고 단가 520원, 재고 금액이 78만원 남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매입이 있게 되죠. 네, 매입 2000개 540원 108만원. 그리고 6월 25일 매출이 있게 됩니다. 2000개. 자, 그러면 2000개 중에 1500개 여기서 끌어와야죠. 그리고 나머지 500개는 요 단가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0개 중에 500개 나가고 1500개 남죠. 단가 540원 적용하고요. 자, 6월 28일 또 매입이 있게 됩니다. 1000개 550원 55만원. 그대로 출고 없으니까, 매출 없으니까 이대로 가죠. 자,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요 출고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고요. 기말 재고액은 결국 요 값이 되는 거죠. 30일까지 있죠. 자, 이번에 후입선출법 보겠습니다. 자, 6월 12일에 출고가 있게 되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부터 나가야 되죠. 520원 적용하죠. 그 다음에 전월 2월은 그대로 남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최근에 매입 입고된 것부터 이렇게 출고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고 이렇게 남고 매출원가는 요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죠. 자,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6월 22일 매출이 있을 때마다 이 단가를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154만원 나누기 3000개를 했더니 소수점 자릿수가 나오죠. 네. 또 이제 출고가 있게 되면 자, 요 재고 숫자와 요 입고된 거를 또 가중평균 내서 단가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단가로 이제 계산이 되고 또 입고가 있었죠. 그러면 자, 요 부분하고 요 입고된 거랑 더해서 가중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또 달라지게 되죠. 그 이동평균법에 있는 그 매출원가 요 금액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재고 요 금액이 되죠. 자,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의 원가 흐름 가정을 보면 실제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말상품 재고층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 가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이렇게 구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액 1000개 곱하기 550원 1500개 곱하기 540원에서 136만원 구하고 매출원가는 바로
이 기말재고액 총 입고 금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1000개 550원 곱하고 1500개 540원 곱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네. 요거. 네. 후익손출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불보 보고 요거 확인하시고 입고 금액에서 재고 금액을 차감한 것이 매출원가. 총평균법은 이제 이 매입을 요 기초 매입 또 여기 매입 또 여기 매입 그 다음에 요 단가 곱한 요 금액들 요 금액들을 다 더한 다음에 기초와 매입 수량한 거를 다 더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총평균 단가를 구해요. 그래서 총평균 단가가 528.33원 요 단가를 가지고 통일해서 기말 재고 수량에다 곱한 요 금액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총평균법으로 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재고조사법은 총평균법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그 추정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추정입니다. 상품 거래 기록이 완전하지 않을 때 적정한 기말재고액 계산을 위해서 기말재고액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정,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재고자산 추정 방법으로는 매출 총이익률법과 매출 가격 환원법 등이 있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법은 재난 등으로 장부 기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과거 경험에 의한 매출 총이익률로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재해 손실을 입었을 때 보험료를 청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매출가격 환원법은 소매재고법이라고도 하는데 판매 가격으로 상품을 기록하는 주로 유통업에서 많이 쓰는 재고 추정 방법이고요. 바코드 기술이 없었을 때 주로 많이 썼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법 또 매출 총이익률법 볼게요. 네. 과거 경험에 의한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서 재고자산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천재지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재고 손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법에 의한 추정에서는 두 가지 이익률 개념이 있는데 자, 매출 총이익률. 자,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죠. 또 매입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 매출원가를 나누어서 구하기도 하고요. 매입원가에 대한 이익률은 매입원가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데 자, 재고자산 T 계정이 있어요. 차변에 기초재고액, 단기매입액 이거 둘을 합한 금액이 판매 가능가액이죠. 그리고 매출원가를 추정 또 기말재고를 추정합니다. 자,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원가율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정하기도 하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추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된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가지고 이 이익률에 대한 그 로우 데이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추정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이익률일 때 자, 매출액에다가 1 이거 이제 이익률이죠. 1점 몇 배 이렇게 하잖아요. 1 마이너스 이익률을 차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한 금액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되죠. 이익률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매입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자, 매출액 나누기 이익률을 1에다가 더하죠. 네. 이익이 났으니까 그 앞에 숫자 1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나눌 때는 1 더하기 이익률로 나누어서 원가를 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익률을 계산해서 그 매입 원가에 팔게 되면 매입 재고 자산에 대해서 판매를 할 때 이익률을 얼마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역산해서 구하는 방식이죠. 자, 매출 총이익률법 예제 10-5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은 20X1년 중 화재로 인해서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의 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화재로 소실된 상품 재고액을 매출 총이익률법에 따라 추정해 보면 1월 1일부터 화재일까지 매출액이 600만원, 1월 1일부터 화재일까지의 매입액이 680만원입니다. 이때 기초상품 재고액이 120만원이 있었습니다. 상록의 과거 평균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구해보니까 20%예요.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1-0.2 해서 나온 그 0.8을 곱했더니 68에 48, 480만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 재고 손실액은, 자, 여기 기초 재고액 120만원 더하기, 자, 680만원, 즉 그 600만원에 자 곱하기 1-0.2에서 480만원이 나왔는데요. 자, 이 역산해서, 자, 여기 그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화재일까지 매입액 680만원이 있었죠. 네. 그래서 기초와 매입액을 더해서 판매 가능 재고액을 구하고, 그래서 1-20%를 해서 곱한 480만원을 이제 차감합니다. 320만원이 남죠. 요게 이제 320만원이 이제 추정 손실액으로 보는 거죠. 네, 상록의 과거 평균 매입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역산해서 구했죠. 여기. 이건 역산한 것이 아니고 이건 역산해서 구했죠.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액에다가 1.2를 나누어서 매출원가를 500만원을 구하고요. 단기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추정 매출원가를 차감한 200만원이 추정 손실액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매가환원법이라고 하는 매출가격 환원법을 볼게요. 판매 가격으로 표시된 기말 재고액에서 추정된 원가율로 기말 재고 원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통업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도소매 업종에서 이제 사용하죠. 자, 기말 재고 매가의 계산 및 원가율, 재고자산 T계정이 그려져 있죠. 여기 괄호 안에 X는 이제 차감한다는 뜻이에요. 자,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해서 기말재고 원가를 추정할 때 가장 먼저 기말재고자산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으로 표시된 판매 가능액을 계산해서 이제 매출 등을 차감하여 이제 구하는 방식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죠. 자, 원가 흐름의 가정과 원가율. 자,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한 기말재고를 추정할 때 원가율은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말재고 속에 포함되는 재고층이 원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원가 흐름 가정에 따른 원가율을 살펴보면 평균 원가법은 판매 가능 원가에서 판매 가능 매가를
나눈 값이고요. 선인선출법은 판매 가능 원가에서 기초 원가를 차감하고 판매 가능 매가에서 기초 매가를 차감한 금액을 나누어 구합니다. 저가법은 판매 가능 원가에서 판매 가능 매가의 순 인하 금액을 더해 금액을 나누어 구하고요. 후위선출법은 기초 매가보다 기말 매가가 클 때 재고의 증가가 있게 되고 기말 재고 원가는 기초 원가에 기말 매가에서 기초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더하고 선의선출법 원가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곱하기부터 먼저 하고 기초 원가를 더하면 되죠. 자, 기말 매가보다 기초 매가가 큰 경우 재고의 감소가 있게 되고요. 기말 재고 원가는 기말 매가에 기초 원가에 기초 매가를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매출가격 환원법의 기말 재고의 계산을 보겠습니다. 예제 10-6입니다. 다음은 20X1년 주식회사 일동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예요.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자, 매출가격 환원법 하에서의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재고를 각각의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계산하기 위해서 단기 판매가액 원가와 판매 가능 매가를 계산하고 판매 가격을 추정합니다. 자, 원가 테이블이 있죠, 이렇게. 매가 테이블이 있고요. 네, 원가, 네, 기초재고, 매입액, 이 금액이죠. 네. 그 다음에 매가, 네, 여기. 그리고 네, 순인상금액, 그 다음에 순인하금액, 차가금 되죠. 그 다음에 비정상으로 파손된 금액 20만원, 30만원이 이제 각각 이렇게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원가가 840만원, 자, 매가는 1030만원이 됩니다. 자, 매출액 950만원 있죠? 네, 그리고 매출 환입이 있었어요. 네, 75만원. 그 다음에 네, 전상 파손 금액, 그리고 이제 기말 매가 금액, 네, 이렇게 해서 115만원 계산되었죠. 네. 기초재고 매입액, 그래서 이제 차가감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 매가 115만원 구하고, 그렇게 해서 차가감해서 1030만원, 기말 매가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요 금액에 맞추어서 차가감하고 구하면 115만원 기말 매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각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원가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요 원가율 구한 이 내역은 자, 여기 앞에 요 내용을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의 결정이에요. 해당 자산의 기말재고 포함 여부의 결정은 재무상태표에 올바른 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을 표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포함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위험의 이전, 실질적인 점유, 계약 조건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프리온보드라는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요. 수출자 입장에서 선적을 하게 될 경우 판매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항구에서 재화가 그 바다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에 선적이 완료되면 이때 판매자의 재고에서 떠나게 됩니다. 판매자의 재고에는 남는 게 없게 되고요. 구매자는 이 재화가 해당 국가로 입고되지 않더라도 수출 국가의 선적항에 선적이 완료된과 동시에 바로 구매자의 재고로 귀속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할 경우에 아직 운송 중일 때에는 판매자 재고로 그대로 있게 되고 도착되기 전이므로 구매자의 재고로 잡지 않게 되죠. 특별 주문품입니다. 인도되었을 때 판매자의 재고에서 사라지고 구매자의 재고가 되고요. 미인도되었으면 아직까진 판매자의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매매 계약에 따른 적성품이 있을 때 판매자가 그 수탁자에게 재화를 보낼 때 판매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고로 그냥 있는 거죠. 판매자의 재고로. 그리고 수탁자가 실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넘겼을 때 그때 판매자의 재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송품을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그 구매 만족도가 있을 때 판매되는 것으로 보는 그 위사 조건부 판매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의 위사가 있기 전에는 판매자의 재고로 있게 되고 만족이 있게 되면서부터 판매자의 재고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장기 할부 판매를 보겠습니다. 인도 조건으로 할 때 장기 할부로 판매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도 조건에 따라 판매자의 재고에서 사라지고요. 구매자가 완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품 조건부 판매입니다. 반품률이 추정 가능할 때 반품 조건을 걸고 판매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인도 조건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재고로 귀속되게 되고요. 반품률이 얼마인지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반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까 반품을 조건으로 판매를 했을 때 반품률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판매자의 재고로 그냥 귀속되게 됩니다. 자, 재고 포함 항목의 결정 예제 10-1을 볼게요. 주식회사 안사는 결산일이 12월 말일로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실질 재고 조사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재고자산 30만 원이 있습니다. 매입 채무 60만 원은 매출액 59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매출액 590만 원. 매입 채무 60만 원이 있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할 상품이 선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재고 실사 시의 재고 수량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이 상품은 결산 현재 선적되었고 취득 원가는 5만 원, 판매 가격은 6만 원으로 매출로는 이미 계산이 되었어요. 자, 취득 원가 5만 원인데 선적되었으니까 판매된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므로. 그래서 이 5만 원이 이 재고자산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로 5만 원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 1번 사항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고 있는 상품이 있고요. 운송 중에 선박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모두 소실이 되었네요. 송장의 매입 가격은 2만 원, 송장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아직 매입 회계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취득 원가 2만 원 가산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위탁 판매를 위하여 적성한 상품 중 일부만 고객에게 판매되었어요. 자, 그 아직 미판매된 부분이 6만 원이 있고요. 구입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자, 고객에게
판매되었죠. 네. 그래서 그 미판매분 이제 4만 원이 있는데 아직 미판매분은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만 원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판매분 6만 원은 아직 그 이제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6만 원이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매출된 게 아니죠. 네, 매출된 게 아니므로 6만 원 이렇게 차감이 됩니다. 요걸 이제 매출액에서 차감이 돼야 될 상황이죠. 자, 결산일 현재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 운송 중에 있네요. 취득 원가는 4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에 4만 원이 있어야죠. 판매 가격은 5만 원이다. 그런데 운송 중에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자, 5만 원 요거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죠. 자, 올바른 재고자산, 매입 채무 및 매출액을 계산하면 자, 요거 더하면 11만 원입니다. 네, 11만 원이 차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 590만 원에서 마이너스 11만 원. 그럼 579만 원이 남죠. 네, 그래서 579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 30만 원에서 5만 원 차감하고 2만 원, 4만 원, 4만 원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33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33만 원, 네, 매출액은 57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입 채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매입 채무를 뭐 갚았다, 결제, 미결제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요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보관하는 동안 파손, 도난, 분실 등으로 감모손실을 잡게 됩니다. 이거 영업이 비용이죠. 그래서 감모손실은 남아있는 장부 수량, 장부상 수량, 이제 수불부입니다. 재고 수불부, 재고 수량이에요. 자, 재고 수량에서 실제 잔존에 있는 수량을 차감한 실제 잔존 수량에다가 장부상 단가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부상 수량에서 실제 수량을 차감한 거니까 그 부족한 수량이네요. 부족한 수량. 요게 이제 감모 수량이에요. 감소하다, 모자르다. 감모 수량에다가 장부상 단가를 곱해서 구한 것이죠. 요 감모 수량의 조건이 뭐냐면 그 원인 부족, 그 부족 원인, 이 부족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요. 부족 원인, 그 원인 파악이 불명인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부족 원인의 파악이 불명하다 그러면 비경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비경상적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 비용이 아닌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감모 수량이 이제 비정상 감모 수량이에요. 이런 경우 그 원인 불명인 경우가 이제 비정상 감모 수량인데, 자, 이 감모 수량에서 정상 감모 수량일 경우에는 특별한 회계 처리 없이 다 매출원가로 봅니다. 다만 비정상 감모 수량이 있을 때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보겠습니다. 저가법에 따라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가치가 장부상 금액보다 진부하의 원인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우에요. 이 하락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량에다가 장부상 단가에서 단위당 공정가치를 차감한 단가를 가지고 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단위당 공정가치보다 장부상 단가가 클 경우죠.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고 이것은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정상 감모분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고자산 종류별 공정한 가치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평가 손실 인식 후에 재고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 취득한 원가를 한도로 환입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고 매출원가에 잡았던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공정한 가치 볼게요. 원재료의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로 평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사한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부재료 등은 현행 대체 원가고요. 제공품, 상품, 제품 등은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합니다. 판매 가격에서 판매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에요. 예상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것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죠.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 손상을 입은 경우, 또 재무상태표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서 장기 체화되는 경우, 진부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판매 가치가 하락한 경우, 완성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과 함께 평가성 충당금으로 분류됩니다. 평가성 충당금이 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반월의 기말 상품 재고와 관련된 재료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계산되는 것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500에서 450, 그쵸? 장부상 재고자산이 500개죠? 실제 재고 수량이 450개예요. 그래서 50개가 되죠. 1200원은 여기 장부상 단가죠. 이걸 곱해서 6만원. 자, 이 중 원가성이 없는 부분 30%가 원가성이 없다. 자, 비경상적이다. 이 금액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6만원에서 18,000원은 감모 손실, 나머지는 원가, 매출원가로 보낸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요 감모 손실만 영업의 비용으로 잡고 재고자산에서 요 18,000원만 떨어내면 되겠습니다. 평가 손실은 장부상 단가가 1,200원인데 실제 공정가치가 1,100원이란 얘기죠. 순실현 가능가에. 그래서 차감한 금액에 450개를 곱한 금액 평가 손실로 잡고 평가 충당금 나머지 잡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이제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